그래서 오늘 사랑과 성의 윤리를 한번 나가봅시다. 생명윤리까지는 일단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큰 제목은요. 사랑과 성윤리고요. 사랑과 성윤리 앞부분에선 여기 선생님이 이제 이 선생님 노트는 중요한 부분들만 뽑아놨기 때문에 보세요. 호준아 노트 있어야 돼. 노트 준비하세요. 아니면 오늘 안 쓰면 내가 뽑아줄게요. 내가 내일을 이제 오늘 좀 프린트가 안 돼서 그런데 다음 주에 뽑아줄 테니까 노트에다 안 쓰실 거면 그냥 아니 들으세요 그냥. 들었다가 다음 주에 프린트로 뽑아줄게요. 보면 자 사랑의 의미와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학자가 에리 프롬이에요. 프롬 이제 프롬은 사람 이름입니다. 여기 학자 화면 보셔야 돼요. 거기 없어요. 이거 화면 보셔야 돼요. 지금 프린트가 없기 때문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입니다. 사랑의 기술. 그러면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배워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선생님 무슨 사랑을 배워? 사랑은 배워야 돼.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프롬이라는 학자가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물론 부모님과의 사랑보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남녀 간의 사랑 역시 배워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프로미아라는 사랑의 뜻이죠. 여기 보세요. 계속 말하지만 이건 내가 말하는 사랑의 뜻이 아니에요. 에리 프롬이라는 학자가 말하는 사랑. 이 사람은 사랑을 뭐라고 말했냐면 굉장히 능동적인 감정이라고 말했어요. 능동적이라는 건 뭐냐면 수동적이란 말의 반대말이지. 내가 주체적이고 자주적으로 하는 거고요. 사랑은 주는 건데 여기서 또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게 이러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뭘 생각하냐면 희생? 이런 거 생각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든가 대신 죽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희망을 포기하는 거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 빨간색 표시해놨죠. 시험 진짜 잘 나와요.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요. 준다고 해서 그 준다는 게 자식의 희생이나 자기 포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왜 준다는 것인데 프롬은 사랑을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표현했냐면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거 잠재적 능력이 최고로 표현된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나의 잠재적 능력이 즉 뭐 예를 들면 우리 쉬운 말로 내가 다 해줄게. 평상시에는 할 수 없어. 용기를 낼 수 없어.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하겠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달리는 걸 좋아해. 그러면 그 사람도 달리는데 정말 엄청난 기록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뭡니까? 잠재적 능력이 최고로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롬이 말하는 사랑은 굉장히 생산적인 활동이고 능동적인 감정이며 요것만 주의하세요. 절대로 자기 자신을 희생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프롬은 사랑의 구성 요소를 4개로 얘기했어요. 보호와 존경과 책임과 이해. 이런 것들이 사랑의 특징이자 사랑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말했는데 보호는 말 그대로 무엇을 뭐에 관심을 보이는 거냐면 그 상대방의 생명,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성장, 이게 무슨 말이야?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고, 그림을 그리면서 성공하고 싶어 해. 그 사람이 그림을 그리면서 쭉 성장해 나가는 거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것. 그걸 말합니다. 존경은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자친구한테, 야, 난 네가 머리 긴 게 예뻐. 이것도 일종의 자기 자신의 어떤 기준에 비춰서 여자친구한테 말을 하는 거죠. 여자친구가 머리를 자르든 머리를 길든 빨간색으로 염색하든 그걸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자기 취향을 얘기해서 난 네가 깜짝색 옷을 입었을 때 날씬해 보여.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는 어떤 감정의 발상이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뭐다? 존경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한 사랑은 책임이 뭐냐면 상대방이 뭔가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수동적으로 하기 싫은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반응을 보여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의견을 구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책임 있게 반응하는 것 그걸 바로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해는 말 그대로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하죠. 프롬은 이렇게 사랑의 구성 요소를 4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이 프롬만 강조해놨고요. 우리 교재를 다시 보시면 보세요. 우리 교재에 보면 역시
사랑의 윤리적 의미에서 바로 누가 나옵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 별표합니다, 여러분. from, 에리 from 별표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사랑의 구성 요소 4가지 나오고 있죠? 책임과 이해와 존경과 보호. 그 다음에 하나 더 관심까지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from은요, 별표해 놓고요. 옆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옆 페이지. 자료 1번. 자료 1번에 보면 from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나옵니다. 사랑은 네모하세요. 능동적이라고 말했죠. 능동적인 감정이에요. 능동적인,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 감정 네모하세요. 사랑은 행위입니다. 액트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feel이 아니고요. 이건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한다는 것은.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준다 동그라미 아까 선생님 얘기했어요?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는 게 희생을 의미하는 건 아니랬죠? 준다는 요소 외에도 자, 그 다음 바로 하세요. 보호와 책임과 존경, 이해 등을 내포한다. 사랑의 보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한 모성애에서 가장 명백하게 나타난다. 여기서 제 사랑은 넓은 의미의 사랑으로 모성애도 얘기하는 거죠. 보호에는 책임이라는 측면이 포함되어 있다. 책임은 다른 인간 존재의 요구에 대한 주체돼요. 책임이 뭐래요?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들. 아까 쓴 프린트에서 말해놨어. 책임은 상대방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고 응답할 준비가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다. 존경은 어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개성을 알아주는 능력이다. 존경은 다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성장하고 발달하기를 바라는 관심이다. 어떤 사람을 존경하려면 그를 잘 알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해는 다른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볼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해서 옆에 한번 보세요. 정리라고 나왔죠? from의 사랑의 특징에서 4개가 나왔죠? 책임, 이해, 존경, 보호.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 책임은 요구에 반응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반응하는 거. 이해는 그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거고요. 존경은 자, 소유하는 게 아니랬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말했고요. 보호는 그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from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from은 수능에도 따로 나오고요. 사랑하면 바로 제일 먼저 나오는 학자가 바로 이 A from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주제는요. 자, 선생님의 2번째 주제를 볼게요. 여기 보세요. 화면 보세요, 이제. 2번째 주제는 사랑과 성에 대한, 사랑의 성의 관계에 대한 관점인데, 사상이 나옵니다, 사상이. 사상이 나와요.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엔, 자, 3가지 사상이 나옵니다. 보수주의, 중도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나누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한번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이 관점들의, 이 사상들에 따라서, 관점에 따라서 성의 관계, 특히 이제 성에 대해서 성적 관계에 대해서 그 성이 정당한 관계냐 정당하지 않는 관계냐 그러면 정당하다 좀 써볼게요. 이 기준에 부합하면 정당한 거고요.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도덕한 겁니다. 정당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도덕적이라는 얘기고요. 정당하지 않다는 얘기는 부도덕하다는 얘기인데 즉 옳다 그르다입니다. 옳다 그르다.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보수주의 관점에서는 성적 관계가 정당하려면 즉 도덕적인 성관계를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된다? 결혼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즉 결혼하면 부부가 되는 거죠. 즉 부부 이외의 관계에서 성적 관계를 갖는다? 그건 부도덕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보수주의가. 이게 보수주의 관점이에요. 즉 결혼이라는 건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 선생님 그러면 결혼 안 하고 출산과 양육을 책임지면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보수주의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수주의는 결혼한 부부 사이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만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부도덕적이라고 말해줘요. 반면에 중도주의는 아니야. 결혼의 유무가 중요하지 않고요. 중도주의는 자 성적 관계가 도덕적이라면 서로 무슨 사이면 됩니까? 사랑하는 사이면 돼요. 결혼과 관계없이.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결혼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하는 사이다. 그럼 그 사람들의 성관계는요. 성적 관계는 도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이야. 그럼 선생님 부부인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중도주의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는 부도덕한 거. 그럼요. 부부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중도주의 관점에서는 그건 부도덕한 성적 관계가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자유주의죠. 자유주의는요. 성적 관계의 정당화 기준이 이겁니다. 이거.
동의예요. 자발적 동의. 즉 사랑하지 않아도 돼. 내가 이번에 성적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강압적이지 않고 내 스스로 만약에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도덕적인 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굉장히 어때요? 개방적이죠? 여기 보세요. 기준을 보수주의냐 중도주의냐 자유주의냐에 따라서 도덕적이냐 부도덕하냐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그러면 자 이제 옆에 그럼 선생님 사랑은요? 여기 봐봐 사랑. 보수주의는 선생님 정당화 기준이 결혼이라면 결혼만 하면 성적 관계가 정당한가요? 사랑은 필요하지 않나요? 사랑 필요하죠. 필요하죠 당연히. 부부간에. 그럼 오해하지 마. 너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보수주의는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럼 결혼한 부부인데 사랑하지 않는 부부의 성적 관계는 부도덕한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부부 간의 성적 관계는 도덕적인 겁니다. 단 사랑이 필요하다고 말을 한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건 아니지만 부부 간의 사랑이 뭐하다?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여기 봐요. 중도주의. 당연히 중도주의한테는 사랑이 필요하죠. 얘네들은 사랑이 기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성적 관계가 정당한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자유주의는요. 얘네한테는 사랑이 불필요해요. 사랑하지 않아도 된댔지 아까. 자유주의자한테 도덕적인 성관계는요.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보수주의와 중도주의한테 사랑은 필요한 거지만 자유주의한테 사랑은 불필요합니다.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오케이? 다음 자발적 동의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자발적 동의. 지금 그러면 보수주의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도덕적인데 자발적 동의는 필요하지 않나요? 당연히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죠.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자발적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건 동의 아니죠. 그래서 부부간에 자발적 동의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 자발적 동의가 필요함과 동시에 부부는 서로를 인격적인 가치로 존중해줘야 돼요. 도구로 쓰면 안 됩니다. 너 지금 벌써 졸린데? 그 다음 중도주의 당연히 자발적 동의 필요하죠. 인격적인 가치로 존중해야 될 것도 필요합니다. 자유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 보면 보수주의가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갖고 있죠. 보수주의는 결혼해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 동의도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해요. 반면에 중도주의는 결혼 필요 없죠? 뭐 하면 됩니까? 사랑하고 동의하면 됩니다. 그죠? 마지막에 자유주의가 가장 심플하죠? 얘는 결혼도 필요 없고 사랑도 필요 없고 뭐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볼게요. 우리 교재를 보면 정신 차리세요. 자, 여기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 나오죠? 보수주의적 관점, 중도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나옵니다. 결혼 동그라미 치세요, 여러분. 보수주의 관점에서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성.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과 성을 추구한다. 결혼을 통해 여기 형광펜 좋습니다. 보수주의는요.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성적 관계. 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성적 관계만 허용합니다. 얘네들은 다른 데는 안 돼요. 뭐 사랑한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결혼을 통해서 그런 성적 관계만 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게 보수주의적 관점입니다. 다음 중도주의 관점은요. 중도주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사랑이지. 여기 봐. 성을 결혼과 결부시키지 않았어. 얘는 결혼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돼.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 사랑을 동반한 성적 관계. 그것만을 허용하는 게 중도주의죠. 중도주의. 자, 다음 자유주의입니다. 자유주의는 사랑 안 중요해요. 결혼 안 해도 돼요. 사랑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됩니까? 네, 뭐합니다, 여러분? 자발적 동의.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랬죠? 자발적 동의에 따라 사랑 없이도 좋습니다. 중요하죠? 자유주의는 사랑이 없어도 갑니다.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괜찮다. 그래서 자유주의는 확실히 여기 좋습니다.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 여겨요.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동의만 했다면 그러한 성적 관계는 인정한다. 그게 자유주의적
관점입니다. 이게 어렵지 않지만 반드시 한 문제 나와요.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지금 중요한 거 사랑의 의미 중에서 프롬이 말하는 사랑의 의미를 봤고요. 사랑과 성에 관한 세 개의 관점을 봤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선생님 중요하진 않지만 한 번씩 봐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성의 의미부터. 우리가 지금 이 단원 제목이 뭡니까? 사랑과 성이잖아요. 그래서 성은 자 이렇게 보시면 성의 뜻을 세 가지 분야로 나눠놨어요. 생물학적 성은 남성이냐 여성이냐로 나누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 그래서 이것은 자 생식 본능이나 성적 행위, 생물학적 성입니다. 섹스라는 것은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우는 건 이거죠. 젠더예요. 젠더. 젠더는 사회 문화적 성이에요. 얘들아 봐봐. 생물학적 성은 이건 얘들아 써놔. 선천적이야. 이건 타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문화라는 과목에 가면 이 생물학적 성은요. 바꿀 수 없다고만 선천적으로 타고 태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러한 지위, 내가 여성이다, 내가 남성이다라는 이러한 지위는요. 선천적인 지위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무슨 지위? 지위는 두 가지 있죠. 업적 지위가 있고 갑자기 생각이 하나 안 나네. 이게 업적 지위고요. 다른 말로 이건 성취 지위가 되는 거고요. 나의 업적과 나의 노력에 따라서 얻는 지위가 업적 지위고 성취 지위면 자 이건 귀속 지위가 되는 겁니다. 타고 태어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성인. 그러면 사회문화적 성이라는 건 여기 형광펜 두셔야 돼요. 젠더는요 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배워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형성되고 습득되는 거예요. 형성되고 습득된다라는 것은 주쳐보세요. 중요합니다. 젠더는 이거는 선생님 여기 써놨잖아. 이건 후천적인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학습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젠더예요. 젠더. 그래서 얘는요. 무슨 지위입니까? 업적이고 성취지입니다. 후천적으로. 사회에서 그 사회에서 자 이런 게 남성다움이야. 이런 게 여성다움이야라고 계속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성성, 남성성 이거 그게 바로 젠더고요. 우리가 학문에서 사회학에서 다루는 성은 바로 생물학적 성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성인 젠더를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욕망으로서의 성, 섹슈얼리티라고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요. 인간의 성적 욕망과 관련된 뭘 말하는 겁니까? 네모아서 이건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적 욕망에 관련된 행위 그런 것들을 굉장히 넓게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거다. 뭐 이게 따로 시험에 나온다기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의 의미가 있고 성의 가치가 있죠. 성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별표하세요. 이거죠. 우리가 아까 보수주의는 성관계, 어떤 성관계가 정당하고 부당하냐. 그래서 정당성의 기준이 이 보수주의적 관점은 뭐였어요? 결혼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보수주의적 관점이 얘들 한번 여기 결혼자 써봐. 얘네들이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성의 가치는 생식적 가치예요. 이 말이 뭐예요? 보수주의자들은 아까 말했잖아. 왜 결혼한 관계만, 결혼한 부부 간의 성관계만 정당하다고 말하겠니? 그건 출산과 양육을 강조한다잖아. 출산과 양육은 결국 뭘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생식적 가치를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생식적 가치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출산을 해야지만 그 종족이 보존돼야 호모사피엔스라는 인간종이 계속해서 뭐 될 수 있는 거, 보존될 수 있는 건 바로 생식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건 성관계를 통해서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원천이라고 보는 게 바로 성의 생식적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보수주의적 관점은 결혼을 강조한다는 건 결국 뭘 강조한다? 생식적 가치만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성의 가치 중에서. 얘네들은. 자, 쾌락적 가치는요. 감각적인 욕구. 자, 인간은 여러 가지 욕구들 갖고 있죠. 동물들이 모든 욕구를 갖고 있듯이. 식욕도 있고요. 수면욕도 있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쾌락적 가치는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그러나 성적 욕망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추구하면 여러분 이건 성욕뿐만 아니라 식욕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탈이 나죠. 토합니다. 아파요. 배가.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나치게 추구하면 쾌락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자, 선생님 쾌락의 역설을 발표했는데 쾌락의 역설 일단 별표해 놓고요. 쾌락의 역설이 뭔지 같이 한번 봅시다. 여기 나옵니다. 옆에 쾌락의 역설. 감각적인 쾌락에 집착하여 그것만 추구하면서 감각적 쾌락만 추구하다 보면 오히려 쾌락보다는 뭐 동그라미 쳐 권태와 고통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자, 우리 다른 얘기지만 선생님이 경제학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쾌락의 역설? 쾌락의 역설은 윤리에만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분야에든 다 쓸 수 있어요. 경제학에서 한번 우리가 쾌락의 역설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 봐요. 윤리에서는 쾌락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지만 경제에서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설명을 해요. 선생님 말이 어려워져요. 아니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한계 효용의 법칙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배가 고파. 효진이는 배가 고파요. 배가 몹시 고파요. 그래서 짜장면을 먹었어요. 자, 그럴 때 그 짜장면 한 그릇, 그 짜장면 한 그릇의 효용은요, 엄청 클 겁니다. 여기서 효용은 만족감입니다. 만족감. 자, 효진이는 짜장면 한 그릇에 4,500원을 줬어요. 4,000원, 자, 비용은 4,500원이 들었죠. 하지만 만족감은, 새끼 굶어서 한 그릇 먹은 짜장면은 너무너무 맛있겠죠? 여기서 느끼는 만족감은 4,500원을 훨씬 능가할 겁니다. 10,000원, 20,000원씩 계산될 거예요. 근데 부족해. 자, 두 그릇째 먹었어요. 역시 맛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 한 그릇, 역시 얘는 비용이 4,500원입니다. 하지만 만족감은 첫 번째보다 좀 줄걸요? 첫 번째 만족감이 20,000원이었다면 얘는 역시 맛있지만 10,000원으로 줄 겁니다. 자, 세 그릇을 먹어요. 슬슬 배가 부릅니다. 슬슬 배가 불러. 만족감? 줄어요. 확 줄어요. 한 500원? 하지만 먹을만 했어요. 자, 네 그릇. 너 네 그릇까지 먹을 수 있어? 자, 네 그릇 때 먹으면 배가 부른 경우가 이제 배가 불러요. 아파요. 아파요. 여기서 만족감은 뭐가 돼?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한계형이라는 건 자, 첫 번째 한 그릇, 두 그릇. 처음에는 이렇게 봐. 짜장면의 그릇 수가 한 그릇, 두 그릇, 세 그릇 될 때는 이렇게 올라가지만 어떤 수준이 지나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한계형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쾌락의 역설. 자, 감각적 쾌락. 하면 좋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추가하면 오히려 뭐가 온다? 고통이 온다. 마찬가지. 나중에 호준이한테 짜장면 10그릇 먹으라 그러면 이제 배가 아픈 정도 같아서 막 포함해서 고통이 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쾌락의 역설에 빠질 수 있다. 오히려 고통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다음 성은 쾌락적 가치도 갖고 있지만 또 무슨 가치가 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말하고 여러분이 아마 생식적 가치나 쾌락적 가치는 굳이 학문으로 접근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시험과는 상관없이 얘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은요. 인격적 가치를 가져요. 성은 상호간의 존중이고요. 아까 에리 프롬이 뭐랬어? 사랑의 4가지 조건 중에 존경 얘기했죠. 존경. 꼭 오늘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게 바로 존경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경과 존중, 배려. 존중과 배려. 사랑하는 사람과 신체적, 정신적으로 하나가 되면서 오히려 뭐가? 자아는 확대된다. 이렇게 보는 게 성의 인격적 가치입니다. 그래서 성의 가치까지 여러분이 한번 쭉 봐주세요. 선생님 이번에 여러분 시험 볼 때 봤더니 배려윤리를 배운 학교가 있죠. 여러분 배려윤리 수학 배웠어요? 배려윤리? 안 배웠어요. 배려윤리가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어느 학교는지 배려윤리를 아예 중간고사에 시험에 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주제를 한번 봤습니다. 두 가지 중요한 주제. 선생님 프린트는 잘 나오는 것만 봤어요. 프롬의 사랑의 기술 봤고요. 사랑과 성에 대한 관점을 봤습니다. 여기 잠깐 다시 프린트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사랑과 성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세 관점의 공통점이요. 세 관점의 공통점은 자 봐봐. 나중에 뭐 보수주의가 특히 여러분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건데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가 너무 자유롭다 보니까 개방적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래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성관계를 자발적 동의만 하면 된댔잖아. 결혼도 할 필요 없고 사랑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그럼 자유주의는 성관계에 대해서 가치 판단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성태이제
자유주의적 관점은 성적 관계에 대한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 그럼 틀립니다. 얘네 가치 판단합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자발적 동의가 바로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유주의도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성관계는 부당하다고 말했어요. 강압에 의한 성관계라든지. 동의를 했는데 그게 동의를 하긴 했는데 어떤 동의야? 내가 뭔가 협박을 받아서 한 동의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부당하다고 말했기 때문에 자유주의든 중도주의든 보수주의든 모두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해서 무엇을 했다? 가치 판단을 했고 그 가치 판단에 대한 뭐가 존재한다? 기준이 존재한다. 기준 여기 얘기했죠. 보수주의는 기준이 결혼과 사랑과 자발적 동의, 중도주의는 사랑과 동의, 자유주의는 자발적 동의만 있으면 된다. 해서 이렇게 가치 판단의 기준을 얘기했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잠을 못 깨는군요. 와, 자,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라고 해서 우리 책에는 바로 일로 넘어가는군요. 배리어 윤리, 선생님은 배리어 윤리를 먼저 하고 갈게요. 우리 책에는 따로 배리어 윤리가 안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 프린트 보고 여기 보시면 배리어 윤리. 자, 배리어 윤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래 예전에 이게 아주 예전에는 윤리와 세상 파트에 있었는데 몇 년 전부터 생활과 윤리로 왔고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지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윤리들 있죠. 칸트 배웠고, 그치? 의무론도 배웠고, 덕률론도 배웠고, 공리주의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뭘 배웠습니까?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을 배웠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가야 될 게 일로 다시 뺐어요. 왜냐하면 거기 같이 집어넣어도 되는데 배려 윤리가 바로 이 성과 사랑의 윤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배려를 따로 뺐습니다. 배려율이 되게 중요하고요. 배려율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 두 명을 아셔야 되죠. 길리건과 나딩스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길리건이라는 대표적인 배려윤리학자가 쓴 책 제목이 다른 목소리로라는 제목이에요. 이건 책 제목이고 우리 아까 프로미슨 책 제목이 사랑의 기술이었잖아요. 자, 이 길리건이 쓴 책 제목이 바로 다른 목소리입니다. 길리건은요. 남성과 여성을 나누면서 남성과 여성의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다르게 봤어요. 다르게. 남성과 여성이 지금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게 아니고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구별하고 있는 건데 남성은 어머니와의 어느 순간 엄마한테 독립을 하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 아들들이 있지만 여러분이 엄마한테 독립하는 건 뭐 사람마다 나이가 틀립니다. 근데 그 독립이라는 게 뭐 경제적인 독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어떤 정서적으로 엄마와의 그 애착 관계에서 좀 독립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남자들의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렇게 봤고요. 누가 길리건이야? 선생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성은 반대예요.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에서 오히려 더 도덕성이 더 발달해 나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인 발달 과정이 남성과 여성이 틀리기 때문에 도덕적 특성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자가 내가 남성성의 남자들의 어떤 도덕적 특성으로 쓴 것들은 여자는 없고 뭐 여성의 도덕적 특성들은 남자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좀 더 우위에 있다는 뜻인데 좀 더 강하다는 얘기예요. 남성은 그래서 길리건은 남성들의 도덕적 특성은 어떤 정의, 이성, 공정성, 형평성 어떤 이런 것들이 주로 발달한다면 여성의 도덕적 특성은 배려, 공감, 유대, 애착 이런 어떤 감정들이 발달한다고 본 겁니다. 누가? 길리건. 무슨 여기다가 도덕 판단이라고 썼는데 이 말이 뭡니까? 자, 도덕적인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우리는 앞에서 쭉 봤잖아요. 도덕적 딜레마 상황.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빠졌을 때 남성과 여성이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이들이 주로 삼는 가치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장발장 얘기를 많이 하죠. 장발장이 자기가 자기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더 부자가 때가 도둑질한 게 아니잖아요. 당장 또 자기가 배가 고파 도둑질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카가 너무 어린아이가 굶고 있는데 나는 배가 고파도 그 어린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도둑질을 한 겁니다. 어쨌든 도둑질은 했어.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장발장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처벌을 내릴 것이냐는 그런 어떤 상황, 도덕적 판단 상황에 처했을 때 남자가 장발장을 판결할 때는 주로 남성들은 정의, 이성, 공정, 자, 장발장이 굉장히 안 됐어. 상황은 되게 안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예외로 봐준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공정하지 않다. 그러니 똑같이 처벌해야 된다. 이런 어떤 판단을 내린다면 여성 같은 경우는 공감과 배려의 감정을 내세워서
유대감. 자, 이 사람이 정말 도둑질한 건 맞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도둑질했는데 이걸 똑같이 다른 어떤 자 탐욕 때문에 도둑질한 사람과 똑같이 처벌한다면 그거야말로 부당하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좀 더 가벼운 처벌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기 말하는 도덕적 특성이라는 거,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도덕적 특성이라는 건 도덕적 판단을 내릴 때 쓰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다르다고요? 발달 버전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바탕으로 한 어떤 남성적인 윤리를 길리건은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선생님이 이름 붙인 게 아니고 길리건이 정의윤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성적 특성이 있는 그러한 윤리를 바로 뭐라고 부른 겁니까? 배려윤리라고 부른 겁니다. 배려윤리. 그럼 선생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어떤 칸트의 의무론이라든지 벤덤과 밀의 공리주의라든지 이런 거는 길리건에 가면 바로 정의윤리예요. 남성성 중심의 윤리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항해서 새로 대항이 아니라 여기에 상대적으로 어떤 등장한 여성성 중심의 어떤 윤리. 그게 바로 배려윤리다. 라고 길리건은 말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러한 남성적인 정의윤리와 여성적인 배려윤리가 대립적인 관계고 복합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서로가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리건이 배려윤리를 새롭게 만든 이유는 정의윤리가 나빠서 만든 게 아니라 정의윤리만 강조됐기 때문에 정의윤리만 강조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윤리는 대부분 다 정의윤리만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배려윤리를 필요하다고 만들어낸 거지 얘를 반대한다고 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무슨 관계다? 상호 보완적인 관계. 방금 얘기했듯이 이 장발장의 도덕적 딜레마 그런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정의윤리와 배려윤리는 뭐가 다른 겁니까? 접근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배려윤리는 남성과 여성의 도덕적 특성의 차이를 인정하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 남자와 여자는 도덕적 특성이 틀리지. 그걸 인정하는 윤리가 바로 배려윤리. 지금까지 배려윤리가 나오기 전에는요. 남성과 여자의 도덕적 특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차이를. 다 정의와 이성과 공정성만을 강조했었죠. 그래서 길리건의 배려윤리는 뭐가 있습니까? 의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명한 배려윤리학자 바로 누가 나옵니까? 나딩스가 나오는데 나딩스는 길리건의 이 배려윤리에다가 플러스 좀 더 새로운 게 뭐가 있냐면 배려에는 자연적인 배려와 윤리적인 배려가 있다고 나눠놨어요. 자연적인 배려는 아주 자연적인 거야. 그냥 이건 뭔가 어떻게 우리가 노력하거나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그냥 타고나는 거지. 부모님, 엄마가 특히 모성애죠. 여기서 부모 자식 관계 중에 특히 모성애를 말하는데 엄마가 자기 자식을 감싸는 거 저기서 차가 막 달려와. 그럼 어떤 엄마가 나를 피하겠다고 애를 밀지 않죠. 배를 거기다 밀고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애를 감싸 안는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이 왔을 때. 그런 어떤 모성애와 같은 배려를 자연적 배려라고 해요. 그럼 윤리적 배려는 뭔데? 이건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상황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배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윤리적 배려고요. 이러한 윤리적 배려 역시 바로 뭐다? 자연적 배려의 바탕을 둔다. 저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가 이고지고 짐을 잔뜩 지고 비탈길을 오르고 있어. 했을 때 우리 할머니가 아니까 하고 지나가지는 안 되고 그 무거운 짐을 진 분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배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윤리적 배려예요. 하지만 윤리적 배려 역시 자연적 배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게 나딩스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이 안 쓰니까 할 일이 없죠.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멍하게 앉아 있는 거죠.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배려 윤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성과 관련된 윤리 문제에서 보시면 바로 여기 여성주의 윤리라는 게 나옵니다. 여성주의 윤리.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뭡니까? 배려 윤리죠. 배려 윤리. 여성주의 윤리에서 배려 윤리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여성주의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배려 윤리는 자, 쭉 주세요. 인간을 상호, 의존관계로 보고 배려, 공감, 동정심, 관계성 다 중요한 단어예요. 여성의 도덕적 특성들인데 이게 배려, 공감, 동정심,
관계성 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한번 볼게요. 옆에 자료, 수능이 보이는 교과서 자료, 배려윤리와 양성평등 볼게요. 남성과 여성은 도덕적 딜레마에 접근할 때, 여기 네모하세요. 도덕적 딜레마. 거기다 쓰세요. 도덕적 선택, 도덕적 딜레마 네모하시고요. 도덕적 선택 혹은 판단,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 처해서 도덕적 판단을 해야 될 때 남성은 묶어요. 권리, 정의, 권리 또는 정의의 관점에서, 여성은 배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그들이 인정하는 진리 또한 상반된다. 남성은 독립의 중요성을, 아까 남성의 도덕성이 형성되는 게 뭐였어요? 어머니로부터 독립하면서 나오잖아요. 여성은 애착이랬죠. 친밀감. 친밀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남성과 여성의 이러한 상이한 관점은 두 개의 다른 도덕성에 반영되어 있는데, 독립은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 의해 정당화되고, 친밀은, 애착은요, 배려의 윤리에 의해 지지된다. 권리 혹은 정의의 윤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며 남성성이죠. 배려의 윤리는 공감과 배려의 전제 조건이 동일시돼 이해심의 토대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여성의 도덕성 발달을 남성적 기준으로 측정하면서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에요. 길리건이 하고 싶은 말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는 게 아니라 이거.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지금까지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공정성만을 강조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진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무시하는 관점에는 한계가 있다. 해서 길리건 좋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학자입니다. 길리건. 배려윤리의 가장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길리건은 여성의 도덕성 발달에 관한 배려윤리를 제시함으로써 남녀의 동등성을 밝히고 남성의 정의적 도덕성과 여성의 배려적 도덕성이 주차여 차이를 인정했습니다. 다르다는 것을 주장했다. 또한 배려윤리는 남자와 여자의 상호 보완과, 여러분 여성평등이라는 표현 쓰는 거 아니에요. 양성평등을 강조한다. 자, 여러분 다음 주에 프린트 뽑아줄 테니까요. 길리건과 나징스를 둘 다 알아주세요. 배려윤리. 길리건 혼자만 알아선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그 뒤에 나가서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주제는요. 선거와 관련된 윤리 문제입니다. 선거와 관련된 윤리 문제. 선거와 관련된 윤리 문제 하면 우리가 쉽게 제일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성차별이죠. 성차별. 자, 남녀의 성 역할을 차별하는 건데, 여기 봐봐. 얘들아. 성차별이라는 단어 안에, 이 차별이라는 단어 안에는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우월함과 열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차별이라는 단어와 차이는 다르죠. 차별은 말 그대로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하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차별 안에. 차이는 우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걸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차별은 바로 남성 또는 여성이 뭔가 누구보다 더 우월하고 누구보다 더 열등하다는 걸 인정하는 걸 우리는 성차별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학자는 보바르죠. 오늘 학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사랑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학자는 에릭 프롬, 그 다음에 배려윤리의 두 명의 학자가 나왔습니다. 길리건과 나징스. 그리고 이 성차별에 대해서는 보바르가 나오는데 워낙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오늘날 2021년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왜곡돼 있어요. 왜곡돼 있어서 페미니즘이 마치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우는 그런 어떤 꼴통들의 어떤 사상이라고 생각하기 싶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페미니즘은 보바르 같은 경우는 정통 페미니즘 학자라고 부르는데, 이런 어떤 학자들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게 오늘날 나오는 그 꼴통들이죠. 꼴통들. 그 오늘날 자기네들을 페미니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남성을 역차별하고 있습니다. 그걸 페미니즘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꼴통들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페미니즘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보바르는 제2의 성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셔야 될 단어가 나오죠. 자, 제2의 성. 도대체 제2의 성은 뭐야? 제1의 성은 뭐고? 제1의 성은 여성성, 남성성, 타고나는 어떤 생물학적인 성을 말한다면, 제2의 성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회 문화적인 성, 학습되어지는 성이죠. 그렇죠? 그걸 말하는데 보바르는 굉장히 유명한 말을 했어요.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진다는 말 안에 뭐가 있습니까? 만들어진다는 거 우리가 한문으로 고치면 형성되는 거죠. 형성은 어떤 말을 갖고 있어요? 내포하겠습니까? 후천적 학습에 의한. 후천이라는 단어와 학습이라는 단어를 내포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여성이 만들어진다는 건 뭐냐면 여성의 성 역할이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자,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 그냥 가치관이 아니라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 동양 사회에서 남성 중심적인 가치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가부장이 있죠. 가부장제. 가부장제적인 사고방식. 가부장은 남성을 말합니다. 자, 이 가짜가 집가짜에 아비부자를 써요. 우두머리 장자를 쓰잖아요. 집에서 우두머리는 누구다? 남자 어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교의 가부장제, 이런 남성 중심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뭐가? 여성의 성 역할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만들어졌다. 그럼 이건 뭐야? 바꿔 말하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에 의해서? 양성 평등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여성의 손역할, 남성의 손역할이 바람직하게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보부아르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거든요. 한번 볼게요. 우리 완자 교과서를 보시면 자, 어디 나오느냐면요. 여기 나오죠? 57페이지 자료 2번입니다. 보부아르 메모해 주세요. 보부아르. 보부아르의 책 제목이 제2의 성이죠. 제2의 성. 남성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특정한 성의 한 개체로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가 남성이라는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남녀 양성의 관계는 두 개의 전극의 관계가 아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전체이기 때문에 주치세요. 지금까지 이랬다는 얘기입니다. 남성은 양극인 동시에 동그라미가 전체야. 남자 자체가 전체였다는 얘기입니다. 프랑스어에서 남성을 뜻하는 옴무란 말은 동시에 인간을 가리키는 말이다. 여러분 나 좀 보세요. 선생님에서 여기 우리 인간을 부르는 명칭으로 호모사피엔스라는 말을 쓰죠. 여기 봐요. 호모사피엔스. 여기서 호모는요. 똑같아요. 프랑스어는 옴무라고 있는 거고 영어로는 호모라고 있는 건데 여기서 호모는 남성을 가르치는과 동시에 또 누굴 가르치냐면 인간을 가르쳐요. 즉 단어를 보면 남자 이퀄 뭡니까? 인간이에요. 즉 남자는 여성과 남성 두 종류의 인간 중에 50%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 전체를 가르치는 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단어에서도 그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성은 없는 거죠. 지금까지. 특히 고대에서 고대 그리스에서 그 유명한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말했냐면 여성과 소는 하루에 한 번씩 때려줘야 한다고 했어요. 여성과 소를 뭐합니까? 동일시하는 겁니다. 사람에 넣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 정차법을 배우든 안 배우든 다 알다시피 그리스 아테네는 위대한 나라였죠. 민주주의가 처음 탄생했죠. 하지만 거기서 시민의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게 누구였습니까? 여성이었잖아요. 긴 세월 동안에 여성에게 정치적 권리,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게 가장 늦었어요. 누구보다 늦었다? 흑인보다 늦었어요. 그런 긴 역사를 보면 아 여성 이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인간이 아니었죠. 그냥 뭐와 같다? 소, 동물, 노예와 같았어요. 남자 이퀄 뭐였다? 인간이었죠. 단어를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은 프랑스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말합니다. 어차피 프랑스어든 영어든 다 원유가 이 서양의 언어는 라틴어에서 나왔잖아요. 로마의 언어. 그죠? 그리스와 로마의 언어. 히라버는 그리스어고요. 어쨌든 로마의 언어에서 왔으면 라틴어에서 왔으면 옴무든 호모든 같은 말이에요. 결국에 옴무는 결국 남자이면서 동시에 뭐야? 인간이에요. 남자가 인간입니다. 반면에 여성은 음극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마이너스의 개념은 뭐였다? 제한을 의미한다. 그래서 블라블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형광펜 드시고요. 붙여주세요. 보보아로 하면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뭐 하는 거야? 만들어진 거예요. 왜 여성은 그렇게 수동적이야? 여자가 선천적으로 수동적인 게 아니죠. 수동적이 되도록 뭐 된 겁니까? 학습되어진 겁니다. 학습되어진 거. 유교도 특히 조선의 유교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가부장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수동적인 존재로 만들었죠.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 그랬어요. 집안이 망한다. 암탉은 여기서 말하는 암탉은 여성을 말하는 암탉이 울면 여자가 목소리를 내면 그 집안은 망한다. 그러니 뭐야? 목소리를 내지 말고 닥치고 있으란 얘기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얘기들을 만들어진 거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부아르가. 옆에 볼게요. 여성주의 윤리학자 보부아르는 여성의 주치입니다. 여성의 성정체성, 여성성 주차요. 여성의 성정체성을 우리는 세 글자로 줄이면 여성성이 되는 거죠. 여성성. 여성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즉 자연적인 것,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으로 학습 동그라미 학습되고 내면화된 것입니다. 또 남녀가 동등한 인격임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지적하며 역시 이 학자 역시 뭘 강조합니까 여러분? 양성평등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차별을 없애자라는 건 양성이 평등하시라는 얘기지 남성을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잠깐 선생님을 봐주세요. 몰라 여러분은 아직 여러분이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나는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 위대한 단어가 이건 차별에 대한 어떤 저항 운동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이 이렇게 왜곡되는 게 너무 끔찍해요. 아쉽고 해서 우리는 여기서 보부아라는 학자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선생님 프린트로. 자, 두 번째 성 관련 윤리 문제는 첫 번째는 성차별이고 두 번째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는 단어 하나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거 말하면 지금 이거 뭐 설명할 게 있나요? 말 그대로 나의 어떤 성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 그럼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합니다. 단 범위가 있어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의미는 자신의 성적 행동을 내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타인의 어떤 왜곡, 타인의 어떤 압박이나 강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나의 성적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인데 중요한 건 의미가 아니라 범위예요. 얘는 반드시 지켜야죠. 아무리 나의 성적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입니다.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저의 인격이 손상돼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칸트를 배웠잖아요. 칸트나 아니면 수많은 학자들이 자살을 반대했잖아요. 그럼 칸트의 의무론에 의하면 자살을 왜 반대했습니까? 자살은 내 목숨을 내가 내 마음대로 죽이겠다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말하면 안 된다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나란 자신, 나의 인격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수단으로만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얘기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적 행동을 하고 또한 더불어 당연히 이거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나의 성적 행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행동을 한다면 이건 나의 성적 자기결정권이야. 내가 하고 싶어서 했어. 안 되죠. 그건 폭행이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성상품화. 성상품화야말로 칸트가 정말 너무나 싫어하겠죠. 성을 상품화한다는 얘기는 성을 목적이 아닌 수단, 그게 돈벌이의 수단이든 아니면 나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유혹하기 위해서 쓰는 건 역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나의 성을 수단시키는 거죠. 수단화하는 거죠. 그것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건데 사실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성상품화를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상품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고요. 그러면 성상품화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어떤 주장을 내세우냐? 성을 상품화할 수 있다. 왜? 그것은 내 성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다. 물론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의 성을 사고 싶으면 사는 거고 사고 싶지 않으면 사지 않으면 되지 않는 거냐?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표현의 자유, 어떤 영화를 만들든지 어떤 그림을 그린다든지 여러 가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했을 때 그러면 자 영화가 성을 상품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을 때 아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다라고 맞설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 입장은 어떤 걸 근거로 내세우냐면 성을 상품화하는 건 성의 인격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거다. 자기 자신의 인격을 손상시킨 그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성상품화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배하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고요. 우리 책에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보고 정말 중요한 거 오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사실 지금까지 한번 말고 가족윤리가 오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윤리 가기 전에요. 우리 프린트 완자에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 나오죠? 성의 자기결정권, 그 다음에 성상품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 하나 메모해 주세요. 성의 자기결정권이라는 단어. 자, 여기서 보면 성의 자기결정권 남용의 문제가 나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무책임하게 행사하면 무고한 인간 생명을 훼손할 수 있다. 당연하죠. 다음 성상품화. 성 자체를 상품처럼 사고 팔거나 혹은 다른 상품을 팔기 위한 동그라치세요. 수단으로 성을 이용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어떤 찬성의 입장과 반대 입장이 모두 있다는 거 봐주세요. 찬성의 입장은 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또 두 번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반대하는 입장은요. 가치 전도 현상으로 인해 성의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을 도구화할 수 있다. 또한 성의 자기 성상품화는 외모지상주의를 주장할 수도 있다. 자, 여기 가치 전도 현상 한번 볼게요. 옆에. 본래적 가치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신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만을 앞세워 가치의 순서나 위치가 전도, 뒤집히는 거죠. 뭐가 본래적 가치보다 뭐가 더 중요해지는 거고요? 도구적 가치.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가 더 중요하게 뒤바뀌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 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학자들 몇 명 알아두시고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는 건데 진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결혼과 가족윤리 진짜 중요해요. 발표해주세요. 결혼과 가족윤리. 자, 결혼의 의미부터 볼게요. 결혼과 가족윤리이기 때문에 결혼의 의미, 결혼은 일반적 의미와 윤리적 의미가 있어. 일반적 의미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의 관계를 맺는 것. 우리 결혼은요,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는 윤리에서 지금 결혼을 배우는 거고, 우리 법과 정치에서, 정치와 법에서 2학기 때 법 배우잖아요. 거기 민법에 보면 결혼 나옵니다. 혼인. 그것은 혼인이라고 표현하죠. 법에서는 혼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혼인은 계약관계예요. 법에 의하면. 윤리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관계를 맺는 것. 자, 우리는 일반적 의미의 결혼이 아니고요. 윤리적 의미의 결혼을 볼 겁니다. 붙이세요. 윤리적 의미의 결혼. 중요해요. 윤리적 의미의 결혼 첫 번째 주체 활성화. 가족 구성의 출발점에다 1 없으세요. 1. 가족 구성의 출발점. 다음. 서로 간의 사랑을 지키겠다. 여기도 나오죠? 약속입니다. 결혼은 약속이에요. 서로 사랑만 하면 되지. 왜 굳이 결혼까지 해? 우리 둘만 사랑하겠다. 난 너만 사랑하겠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약속하는 거죠. 약속하는 거. 세 번째. 주치입니다. 차이를 존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존중이란 말 나옵니다. 존중. 그래서 결혼의 윤리적 의미가 3개가 있어요. 가족 구성의 출발점이다. 사랑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다. 차이를 존중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다. 여러분이 나중에 정리할 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럼 결국 결혼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거잖아요. 결혼을 하게 되면 한 명이 아니고 2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건 바로 부부의 윤리입니다. 가족 윤리 중에 먼저 볼 게 바로 부부간의 윤리입니다. 부부간의 윤리. 부부간의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여러분이 형광펜 드시고요. 경자에다가 형광펜 주셔주세요. 가장 중요한 게 경입니다. 경. 부부 윤리에서 하나만 떠올리라고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면 돼요? 경. 여기서 경은 무슨 경인데? 공경할 경이야. 존경하다 할 때 경자입니다. 꼭 기억합니다, 여러분. 부부는 뭐야? 경. 경만 기억하시면 돼요. 즉 경은 뭔데? 부부는 서로 뭐 해야 돼? 존경해야 됩니다. 부부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바로 뭐다? 존경이야. 여기 보세요. 우리 유교에서 보면 부부 상경. 이 말이 뭐야? 부부는 이 상자가 뭡니까? 서로 상자죠. 서로 뭐 해야 돼? 존경하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윤리가 뭐라고요? 경. 경. 공경할 경. 부부간을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는 게 부부 상경이다. 자, 부부 육별. 여기서 말하는 별은 부부, 남편과 아내는 있다. 뭐가 있다. 여기서 별은
구별이야, 구별. 차별이 아닌 뭐 별표 10개 해. 형광펜으로. 차별이 아닌 구별이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별에다 쓰세요. 차이라고. 아, 부부 유별에서 별이 말하는 건 차이구나. 차이. 구별. 차별이 아닌 구별. 그래서 그러면 차이를 인정하는 거고 주세요. 뭐 하는 겁니까? 존중, 계속 존중, 경입니다. 존경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의 의미를 담고 있다. 뭐해도 부부 유별이란 말 안에도 뭐가 있다? 서로 존중한다는 말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얘는요 100만 번 나왔어요. 여러분 선생님 별 10개 한 거 보입니까? 형광펜 조치고 상경, 여빈 너무 잘 나오는 단어니까 반드시 기억하세요. 상경, 여빈 형광펜 조칩니다. 상경, 여빈 그냥 외우세요. 이거는 너무 많이 나와요. 부부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상경, 여빈이에요. 여기 보세요. 선생님 그대로 풀어줄게요. 상경, 여빈은 서로 상자에 공경할 경자에 자 여는요 그러 마치 빈 손님처럼 빈은 손님이에요. 손님 동남치입니다. 손님 여기 나오죠? 상경여빈의 뜻 부부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같이 대한다. 이게 상경여빈의 뜻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볼게요. 서로 모처럼 서로 상자 서로 손님처럼 뭐한다?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님이면 어때요? 우리 평상시에 손님이 오면 막 집에서 편하게 지내다 어때? 예의를 다 하죠. 집안에 나른 데서 손님이 왔는데 왔어 이러진 않잖아요. 그죠? 어떤 손님에 따라 물론 틀리지만 일단 손님이 오면 옷을 속옷만 입고 마셔하진 않잖아요. 옷을 다 갖춰 입고 마셔하죠. 적어도 그렇죠? 이렇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할 때는 마치 손님을 대하듯 뭐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또 얘들 손님을 대하자니까 우리 학생들이 손님을 대하듯 멀리 대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의를 다해서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라는 뜻이에요. 상경여빈 안에는 가장 중요한 말이 들어있습니다. 쓰세요. 예의를 갖춰라. 예의. 쓰세요. 예의를 갖춰라. 부부간의 친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말하는 것도 좋지만 예의를 갖추라는 얘기는 손님처럼 대하다 보면 존댓말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존댓말을 쓰다 보면 싸울 때도요. 거친 언사가 나가지 않겠죠. 너무 친밀하다면 여기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너무 가족들이 친밀하다 보면 친구도 너무 친밀하다 보면 욕도 나갈 때가 있어요. 화가 나요. 좋을 땐 괜찮은데 화가 나거나 굉장히 막 싸우라고 될 때는 나도 모르게 어때 욕이 나가죠.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도 존중하고 예의를 다 하면 손님처럼 대한다면 쉽게 욕이 나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부부간의 관계. 잊지 마세요. 단어 뭐 외우자고? 상경, 여빈. 여기 보세요. 칠판 보세요. 부부간의 윤리에서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 부부 유별, 부부 상경, 상경여빈 3개. 쉽게 외워지죠? 부부 유별은 여러분이 익숙하게 알고 있던 거고요. 부부 유별, 부부 상경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라고? 상경여빈 서로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자, 부부간에서는요, 부부간의 윤리, 우리 동양하고 있어, 당연히. 음양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양에는 음양론이라는 게 있는데, 음과 양은, 여기 봐. 음양론을 먼저 볼게요. 음과 양은, 여기 봐. 우주나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음과 양의 변화로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음양론에 의하면 살아있는 생은 뭐고요? 양이고, 죽음은 뭡니까? 음이죠. 삶과 죽음도 음양으로 표현해요. 여기 봐. 우주 전체를 음과 양으로 설명하는 게 음양론이에요. 동양의 기본적인 아주 오래된 고전적인 사상인데요. 음양론, 자, 음과 양은 서로 다르지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음과 양은 다르지만 차이가 있지만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음기가 있으면 양기가 있어야 합니다. 음이 있으면 양이 있어야 돼. 낮이 있으면 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봐. 동남 치세요. 음양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완과 조화입니다. 보완과 조화. 음과 양의 보완. 음과 양의 조화. 이것을 부부간의 윤리로 가져온 거예요. 음양과 마찬가지로 부부 역시 서로 무슨 관계를 가져야 한다? 보완하고 조화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부는 자연의 음과 양의 관계처럼 상호 보완적, 네모합니다. 상호 보완적이고 네모하세요. 대등한 관계. 대등한 관계입니다. 서로 공경해야 돼. 일방적인 공경이 아니라 쌍방향의 공경입니다. 공경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유교의 얘기라는 책에 보면 천지가 화합하지 않으면 만물이 나오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 천지가 화합하는 것과 마찬가지게 바로 동남지대 혼인이죠. 혼인은 만세의 이어짐이다. 우리 자식들이 나와서 인류가 쭉 뭐된 겁니까? 존속할 수 있다는 뜻이죠. 혼인은 만세의 이어짐이다. 좋쳐놓으세요. 그래서 부부간의 윤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동양윤리예요. 동양윤리. 서양은요 조금 다르죠. 부부 개인의 자유와 주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똑같아요. 상호 보완적이고 대등한 관계고 서로 공경해야 한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 나오죠. 서양 역시 상대방의 역할을 존중하고요. 부부간의 균형과 조화의 대우를 지향한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양성평등과 같아요. 양성평등.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는 대등한 관계이고 서로 존중해야 되고 공경해야 되고 보완적인 관계라는 얘기입니다. 강조했어요. 계속 갈게요. 가족윤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이제 부부간의 윤리 다음에 가족 갈게요. 가족. 여기 보시면 우리 책에 보면 뭐 가족의 가치, 가족 해체 현상, 가족 해체 극복 강화로서의 가족윤리. 우리 가족윤리를 먼저 보고 갈게 더 중요한 걸. 효순아, 보기 들어. 자, 여러분이 정말 싫어하는 단어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가족윤리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부부간의 윤리 다음에 선생님 프린트 좀 볼게요. 얘는 좀 프린트가 좀 잘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족윤리에서 부부윤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부부윤리 여러분이 외워야 될 게 이겁니다. 부부율별, 부부상경, 상경여빈 아주 강조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윤리. 부부윤리 다음에 두 번째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고 윤리인데 부모와 자식 역시 잊지 마요, 여러분. 일방적 관계 아니에요. 상호적 관계예요. 보기 들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해서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한테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외워야 될 단어들이 나오죠. 한문들이. 여기 봐요. 화면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뭐라 부르고 외워? 자애. 자애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걸 말하지 않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게 자애고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게 뭡니까? 효입니다. 효. 거기 들어봐 얘들아. 우리 공자는 앞에서 유교를 배울 때 공자는 뭐의 학자라고 했어? 그래서 앞에 봐야 돼. 인했죠. 인의 학자랬지. 인. 공자가 가장 강조했던 덕목이 뭐였습니까? 인이잖아요. 인은 내가 뭘 했습니까? 나이가 아닌 타인에 대한 사랑이 됐죠. 이게 다 인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이 바로 뭔데? 자애.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사랑하는 게 바로 그 인은 뭐라고 부른다? 효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애나 효가 다 뭡니까? 인이에요. 인.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세요. 효는 인을 실천하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공자가 아닌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강조하고 싶은 거. 부모와 자식에 대한 관계는 무슨 관계다? 상호관계. 상호적인 사랑, 쌍방간의 사랑입니다. 부부의 사랑도 쌍방간의 사랑이듯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도 뭐다? 쌍방간의 사랑이다. 그 다음 여러분이 또 외워줘야 될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애 외우셔야 되고, 효 외우셔야 되고, 이거 외우셔야 돼요. 불감회상과 입신양명. 반드시 외우세요.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이고,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다. 다시.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이고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다. 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감회상 어려운 말인데 내가 부모님이 유교에 의하면 이 내 신체는요 누가 준 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여러분의 눈동자, 코, 입술, 여러분의 모든 내장, 장기, 기관 다 누구한테 받은 겁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그것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훼손하지 않는 겁니다. 즉 신체를 보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효의 시작이 불가면상이니까 자살하면 된다? 안 돼요. 다치면 된다? 안 돼요. 몸을 함부로 굴려된다? 안 돼. 알코올 중독? 안 됩니다, 여러분. 마약 중독? 안 돼요. 그건 효를 시행하는 게 아니죠. 잘 건강하게 온전하게 보존하는 게 바로 뭐다? 효의 시작이다. 효의 완성은요? 지금 불가면상만 하면 효가 끝나나요? 아니, 효의 완성이잖아. 뭐 해야 됩니까? 입신양명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정하고 이름을 널리 알려야 돼요. 그래서 유교에서 말하는 입순양명은 관직에 나아가 세상을 널리 편안하게 해야 돼. 내 가족만 편하게 해서는 안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 정치를 해야 되는 거지. 오늘날로 말하면 이름을 널리 알린다. 출세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시작과 완성을 외워줘야 됩니다. 다음은요. 꼭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 선생님, 효를 실천하고 싶은데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양지와 봉양이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세요. 양지는 자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여기 봐. 선생님 정신적 공경이라고 쓰는데 이건 결국 뭐냐면 내가 부모님의 마음, 그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여러분이 학교에서 끝나서 집에 갔어. 엄마 아빠를 만났어. 근데 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 굉장히 어두워. 너무 어두워. 엄마 아빠 불렀어. 무슨 일이니? 한숨 쉬어. 딸기 꺼져. 그럼 부모님 무슨 걱정하시겠죠? 제가 무슨 일이지? 그렇게 부모님을 걱정하게 만들지 말라는 얘기. 여러분이 하물며 밖에서 나쁜 일이 있었거나 하더라도 여러분이 밝은 얼굴로 응원을 드리되 아시겠어요? 그게 청순적인 공양. 그걸 뭐라고 한다고? 양지. 다음. 양지만 해서는 안 되죠. 봉양도 해야죠. 봉양은 뭔데?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양지. 부모님의 부모님을 굶겨, 부모님이 아프다는데 병원을 못 모시고 가. 그거는 봉양을 못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걸 사드리고, 아시겠어요? 아프지 않게 병원에 모셔고 가고, 병원비를 내드리고, 물질적인 봉양, 그걸 봉양이라고 말합니다. 양지와 봉양, 효의 실천 방법인데, 여기 봐.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여기 보면 선생님이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나요? 지금 부등호를 해놨죠? 뭐가 더 중요하다고? 물질적 봉양도 중요하지만 굳이 나누자면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양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효를 실천하는 세 번째 방법은 우애죠. 우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끼리 막 싸워. 형제끼리 막 싸우면 여러분이 외도이니까 모르겠지만 외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형제자매 가서 서로 맨날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부모님이 행복하지 않겠죠. 효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 알아두세요. 양지, 봉양, 우애. 이게 효의 뭐다? 실천 방법이에요. 다음요. 이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했으면 가족윤리의 마지막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형제 자매의 윤리죠. 형제 자매의 윤리.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우리 형제 자매를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꼭 아셔야 되는 단어고요. 여러분 이게 나오면 동기. 동기라는 말은 형제 자매를 일컫는 말입니다. 동기가 무슨 뜻이냐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얘기예요. 나무로 치면 같은 뿌리에서 나왔어. 같은 뿌리가 뭔데? 그 뿌리가 뭔데? 부모님이죠. 부모님이라는 같은 뿌리로부터 나온 관계? 그게 바로 뭐야? 형제자매 관계. 여러분 어떤 친구가 동기라고 하니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친구. 있어서요. 야 우리 동기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같은 학번이잖아. 야 너랑 나랑 광명고등학교 입학생 같이 해서 그래 동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족에서 동기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그냥 시험 보면 동기하면 친구 쓴다니까 왜 그 다음에 나와요? 친구와의 윤리가 또 나옵니다. 친구 간의 관계가 아니고 뭐라고요? 형제자매를 뭐라고 부른다? 동기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이 말도 알아주셔. 수족지위와 형호제공. 외우셔야 돼요. 아까 부부상경, 상경협의는 부부윤리를 말한다면 수족지위와 형호제공은요. 형제자매의 윤리를 말한다. 이 말이 뭐야? 수족지위가 뭔데? 손발이라는 얘기야. 같은 부모님으로부터 나온 손과 발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형호 제공, 이거 꼭 알아두세요. 형호 제공은, 형은, 윗사람은 동생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아랫사람, 동생은 형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제자는요, 아우 제자예요. 이 형은 형이요.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요. 아우는 형을 공경하는 겁니다. 형호 제공. 다시, 수족지의 형호 제공, 동기. 이건 무슨 윤리를 말하는 거야? 형제 자매의 뭐를 윤리를 말하는 거죠. 또 하나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형과 동생은 수평적인 관계인가요? 형과 동생은 수직적인 관계예요. 일단 수직적인 관계도 있어요. 수평적인 관계도 있고 수직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수평적인 건 같은 부모님의 자식이라는 건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수직적이라는 건 순서가 있죠. 태어난 순서. 큰아들, 작은아들, 큰딸, 작은딸.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형제 간에 위계가 존재한다 하면 보세요. 순서가 존재합니다. 그게 알 수 있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장류, 유서죠. 또 장류, 유서라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른과 아이만 생각하는데 형제자매에서도 위아래가 있다는 뜻입니다. 형이 있고 동생이 있다는 뜻이에요. 장류, 유서가 있다. 다음, 얘도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많이 틀렸던 단어입니다. 권면. 권면은 무슨 뜻이냐면 권하는 거예요. 착한 일은 권하고 나쁜 일은 못하게 말리는 건데 이게 부모, 자녀 사이에서도 권면이 가능해요. 당연하죠. 여기 봐. 혜정아.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일을 하지 마 라고 시킬 수 있죠. 그 반대도 가능해요. 자식도 부모가 잘못된 일로 가면 말려야 됩니다. 아빠가 도둑질 하려고 해. 아빠니까. 내가 말린다고. 내가 자식들 돌려서 어떻게 부모님이 하는 일 말리겠어. 말리셔야 돼요. 도둑질 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이 시험에 틀린다니까요. 뭐가? 부모는 자식이 권면할 수 있지만 자식은 부모에게 권면할 수 없다. 아니에요. 다음. 형제자매도 가능해요. 형이 제에게, 아우에게 자, 나쁜 일 못하게 말릴 수 있고 아우 역시 형에게 뭐 할 수 있다? 나쁜 일을 말릴 수 있어요. 그거 뭐라고 나온 겁니까? 상호 가능하다고 나온 겁니다. 이거 다음 주에 여러분 프린트 보고 다 하실 거고요. 일단 우리 책을 한번 봅시다. 완자에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단을 치세요. 여러분이 외워야 되는 단어들 형광펜 드시고요. 자에는 뭐라고 효준아? 주쳐야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 효는요. 뭐 효만 보셔도 돼요. 효도라고 되고. 효도는 뭡니까?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우애는요.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걸 우애라고 하지 않아요. 형과 아우가 서로 사랑하는 게 형제 자매 간의 사랑을 우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다 줄여보세요. 자애, 효도, 우애 이거 다 인이에요. 다 사랑입니다.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거냐의 차이지 다 인이에요. 사랑입니다. 다음 전통적인 효의 실천 방법 이렇게 나오죠. 자, 얘 외우셔야 됩니다. 불감회상 효의 시작이다. 줄치세요. 불감회상 효의 시작. 후진이 그만 자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몸을 깨끗하고 온전하게 하는 거. 내 신체를 보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맨 마지막 거 줄치세요. 맨 마지막 입신양명. 줄쳐요. 효의 마침, 효의 완성. 마침에다가 쓰세요. 완성이라고. 효를 완성하는 거죠. 후세의 이름을 떨쳐 부모를 영광되게 하는 거. 묶어요. 두 개. 불감회상과 입신양명. 화면 보고 엮어요. 효의 시작은 불감회상, 효의 완성은 입신양명이다. 자, 그 다음에 효의 실천 방법으로서 외우세요. 공양과 양지 두 개 묶어요. 공양과 양지는 같은 색깔로 묶어요. 공양, 양지. 공양은 물질적으로 여기다가 실질적에다 내용하고 써놔.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겁니다. 부모님 배고프지도 않게 부모님의 몸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고요. 양지는요. 자, 여기 부모의 뜻을 해야 실천하면서 부모를 자 어떻게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마음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게 양지입니다. 양지. 여기는 하나 더 나왔는데요. 공대도 나왔죠. 공대. 이건 표정입니다. 표정. 내 표정을 주쳐요. 표정까지. 표정을 항상 부드럽게. 여러분이 화가 난다고 해서 인상을 쓰거나 아니면 불안하다고 해서 한숨을 쉬거나 하면 그럼 부모님 걱정하십니다. 항상 편안한 표정으로. 알겠어요? 그게 공대죠? 더 나왔어요. 불욕.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은 거. 여러분이 나가서 행동을 잘못하면 네 아버지는 뭐 하시니? 너는 엄마 아빠가 어떻게 알았지? 그게 그 모양이야? 이런 표현을 씁니다. 부모님 이름을 팔리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집 자식이길래 저 모양일까? 이런 말 하죠. 어떤 애가 막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거나 술을 먹고서 길거리에서 행패를 부리면 야, 저 집은 네 집 자식이야 저 모양일까? 라는 표현을 합니다. 네 집 자식이라는 표현. 그럼 부모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혼정신성. 자,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에게 문안을 드리는 거죠.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공대, 불력, 혼정, 신사원요 이렇게 그냥 따로 묶어 놓으세요. 반드시 외워야 될 건 동양과 양지고요. 우에까지. 다음 볼게요. 여기 우리 책 계속 보세요. 형호제공 중요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동기간에 형제 자매 간의 윤리입니다. 형은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공경한다는 뜻으로 형제 자매 간에 서로 우애 동그라미 우애는 뭐라고? 형제 자매 간의 사랑입니다. 우애 깊게 지내는 것을 말한다. 해서 단어들 꼭 알아두세요. 아까 선생님 프린트에 더 자세히 나왔으니까요. 그걸 다음 주에 보면 되겠죠. 자료 3번 보고 선생님 다음 주에 이 서양에서 말하는 부부간의 윤리를 안 봤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보고 음양론까지 보고 나서 끝내줄게요. 자료 3번 봅니다. 음은 그늘, 양은 햇볕을 뜻하였으나 후에 점점 발전되어 음양은 우주의 두 원리 또는 원동력으로 간주되었다. 주역이라는 책에서는 음양이 서로 합일하여 만물이 화육되고 번영되며 남녀의 전기가 결합되어 만물이 화생한다라고 하여 음양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물이 생성된다고 보았다. 음양론에 따르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음과 양은 상호 의존적이고 하나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보완적인 관계이다. 이러한 음양론의 교훈을 되살려 음양론을 가지고 그대로 부부간의 윤리에 뭐했습니까? 적용했죠. 그래서 부부 역시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문제. 음양론에서 나타나는 부부간의 윤리로 적절한 것은 뭡니까? 위계질서. 아니죠. 부부간의 위계질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 평등하고 대등한 관계예요. 고정된 역할을 분배한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자, 3번입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겁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는 거. 4번 보세요. 혈연적 관계로 우애를 실현하는 이게 뭐라고 써놔? 형제, 자매. 혈연적이고 우애를 실현하는 거 형제, 자매입니다. 구별이 아닌 차별, 아니지. 차별이 아닌 구별이죠. 서로 존중한다. 잘못 말했습니다. 구별이 아닌 차별이 아니라 반대죠. 차별이 아닌 구별이다. 해서 지금 진짜 강조할 겁니다. 뭐? 가족윤리, 부부윤리, 형제 자매의 윤리, 부모와 자식 간의 윤리.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